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최인호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후배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 연극부에 들어가서 무대 미술을 일을 했었어요. 무대 디자인 전공 대학원 과정이 있었어요. 경영학과 졸업하고 또 일을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갔었죠. 초보 디자이너 시절에 작가 선생님이 이런 무대가 어떻겠냐고 거기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자꾸 그 무대가 떠오르고 결국은 그 작품을 디자인을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공연을 여기서 왜 하는, 이 작품과 이 관객들, 그러니까 결국 시대와 사회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남이 이미 시각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소설을 읽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스스로 시각적인 상상력을 가져라. 본가는 사실은 장면이 배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무엇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하는 일을 매년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무대 미술가라는 것을 흔히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라고 합니다. 무대 미술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시나그래피라고 합니다. 물론 씬 디자인, 시닉 디자인, 스테이지 디자인, 셋 디자인 이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는 시나그래피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정의는 공연 환경의 조정과 통합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무대 장치, 의상, 조명, 영상, 소품, 음향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텍스트와 연행자는 뭐 배우 혹은 무용수 혹은 가수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연행자, 연행공간, 그리고 관객 배치 이런 요소들과 연관해서 결과적으로는 관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텍스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공연은 사실상 텍스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시청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텍스트를 시청각적 이미지로 그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재창조입니다. 그 reinvention 되겠죠. 재창조를 통해서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희곡의 앞에 무대 설명 부분인데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에쿠스라는 연극입니다. 연극의 앞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조의 원형 무대 위에 목조의 각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형은 난간을 붙인 권투 링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회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목조 벤치가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초연 무대 디자인입니다. 초연 무대 디자이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본을 써서 출판할 때는 이 무대 설명을 그대로 넣고 초연 디자이너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은 그 대본을 보고 극작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연 디자인이고요. 이게 최근 디자인입니다. 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던 디자인인데 거의 비슷하죠. 나무로 만든 네모난 방에 그 펜스가 쳐져 있고 그 펜스는 벤치처럼 돼 있고 그 위에서 철사로 만든 가면을 쓴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의 에쿠스의 사진입니다. 대부분 에쿠스를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 73년 초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디자인은 전부 다 저 초연의 표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피터 셰퍼가 대본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야 이건 피터 셰퍼 극작가의 상상이겠거니 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대본만 그러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본이 그래요. 대부분의 대본이 초연 디자인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연 제목 아시는 분? 캐츠죠. 캐츠는 고양이들이 뛰어노는 어느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 아저씨입니다. 존 네피어. 처음에 캐츠의 시각화 작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인터뷰에서 대본은 없고 5곡의 노래가 나와 있고 배우와 고양이들의 이름 정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출가가 하는 말이 무대 디자인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쓰레기장을 디자인한다. 원작이 엘리어트의 고양이 시죠. 거기에는 쓰레기장이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연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본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대본은 초연의 기록일 뿐입니다. 이것은 뮤지컬 영웅의 첫 장면의 디자인입니다. 이 첫 장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답사 여행을 갔어요. 블라디보스톡 대련 이런 데로 답사 여행을 갔는데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내리면서 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 끝없는 자작나무 숲, 그걸 보면서 아,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투쟁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대본에는 첫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의 꿈속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첫 대사를 합니다. 안중근, 왜 나를 죽였나?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첫 장면이 너무 힘이 없다. 이 첫 장면을 자작나무 숲으로 가자. 그리고 2막 첫 장면도 자작나무 숲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품을 바꿨습니다. 이 자작나무 숲, 이거는 모형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공연 사진입니다. 이 자작나무 숲에서 시작하는 걸로 작품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앞으로 무대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무대 디자인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적혀 있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의 상상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대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연을 여기서 왜 하는가? 2024년 한국에서 그럼 우리는 이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시대와 사회라는 겁니다. 그 시대와 사회는 관객이 되어서 그 관객이 극장에 오는 거죠. 그래서 관객과 공연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그 관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시대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2014년에 LG 아트센터에서 했던 사회의 기둥들이라는 작품인데요. 헨릭 입센이라는 노르웨이의 작가가 쓴 작품인데 노르웨이 해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영사, 정치인 베르니크의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 보면 뭐 정원으로 나가는 뭐 넓은 홀이 있고 뭐 창밖에 목조집들이 밝은 페인트 칠이 된 집들이 늘어서 있고 쭉 이런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저는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 관객들이 객석에 들어가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는가 하면요. 사회의 기둥들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탐욕의 탑을 쌓고 그 부패와 탐욕 때문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전체가 가라앉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왜 배에 가라앉고 뭐 이런 걸 했는가 하면은 여기서 베르니크 영사가 정치인인데 어떤 우연한 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자기는 절대 그 정치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침 자기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동생에게 내가 너한테 이 죄를 뒤집어 씌울 거다. 그리고 너는 미국 가서 안 돌아올 거지. 그래서 안 돌아온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동생이 다 뒤집어 쓰고 미국으로 도망간 걸로 해놓고 자기는 멀쩡한 척 여기서 이 도시의 가장 유력자, 뭐 시장, 뭐 그런 게 돼서 그리고 조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사업도 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객선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동생이 놀러 왔다가 이 마을에 있는 어떤 아가씨한테 반해서 형,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죠. 너 살인자잖아. 아니, 형이 살인자잖아. 우리 이제 다 밝히자. 밝히고 난 여기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죠. 이 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생을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선장이 와서 이 배 지금 출항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이 배 밑창이 썩어서 지금 여기서 미국까지 못 간다. 가다가 분명히 가라앉을 거다. 그랬더니 괜찮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폭풍우가 치는데 너무 위험해서 출항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출항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냐? 거기에 동생이 타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항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빠지라고. 근데 실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해서 자기 아들이 타버린 거죠.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출항을 스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출항이 스톱되고 뭐 아무도 죽지 않은 일로는 끝나게 되는데, 자, 이 스토리가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과 겹쳐 있지 않나요? 세월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하고 겹쳐 있다는 것 때문에 2014년에 있었던 공연입니다. 이건 11월이고 세월호 사건은 4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대한 여객선의 바깥 외벽,
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 불이 켜지면 저렇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베르니크 영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막이 올라가면은 배의 선실 같기도 하고 어떤 집의 저택 같기도 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이 1막, 2막, 3막, 4막을 가면서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 사막에서는 이렇게까지 기울어져요. 이렇게까지 기울어졌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울어졌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둥들이랑 사회의 유력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그게 헨rik 입센이 썼던 원작과 그러면 주제가 같으냐? 똑같아요. 주제가 같죠. 주제가 같은데 그걸 노르웨이의 아까 그 어느 그 앞에 나가면 길에 뭐 페인트 칠한 목조 주택들이 있고, 그걸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주제의 전달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관객들에게 가장 맞는 전달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관객의 공연 경험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관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관객은 첫 번째로 오디언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 오디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귀로 듣는 청중이란 뜻이겠죠. 그럼 저게 관객들 역할의 전부인가? 소극적이죠. 전부 다. 그래서 적극적 관객은 어텐던트입니다. 참석자. 이건 사실 언제쯤 바뀌었냐면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뀌었어요.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 후로 쭉 넘어와서 셰익스피어 시대, 이런 과거의 공연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연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연했어. 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극장의 형태도 바뀌고 공연의 형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종류의 공연들을 하게 됩니다. 관객들과 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배우겠죠. 저기 앉아 있는 관객들은 마치 이 테이블에 초대받은 참석자로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노예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1960년대 작품인데 이 속에서 배우들과 관객들이 막 서로 섞여 있습니다. 저 벤치에는 당연히 관객들이 앉았겠죠. 관객들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마치 자기도 노예선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 연극, environmental theater라는 말로도 쓰고요. 요즘은 이제 immersive theater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이 그 속에 몰입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환경 전체가 그 공간이 되는 거죠. 2016년도에 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햄릿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무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관객들을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해오름 극장의 로비인데 로비로 들어와서 보통 같으면 저 객석으로 들어갔겠죠. 흰 객석으로 들어갔겠지만 아무도 객석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끔 문을 당연히 닫아놨으니까 이쪽을 노란 길을 통해서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객석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객석이 있고 저 뒤에 벽이 하나 있죠. 벽에 창문들이 있었는데 그 창문들을 전부 다 벽돌로 다시 채워서 막아버린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LC 노어성의 벽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관객들 여기 앉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까 그 막을 올려버립니다. 지금까지 봤던 저 막이 올라가고 나니까 저 너머에 세상이 있네. 우리가 진짜 살던 세상이 있네. 저희가 객석이었잖아.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관객들이 퇴장을 어디로 하냐면요. 배우들도 물론 퇴장을 객석으로 하지만 관객들도 퇴장을 객석으로 하게 됩니다. 퇴장하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앉아있던 객석을 보는 거죠. 저기가 무대네?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세상은 무대, 우리는 모두 배우라는 그런 뜻의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배우였던 거죠. 우리가 있었던 곳이 무대였던 거죠. 여기서 관객들이 공간적으로 참석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배우고 이 세상 전체가 무대다라는 것을 자각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든 거죠. 그런 경험을 만드는 거죠. 관객의 경험이 무대 디자인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고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배우다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대에서는 스토리 프레젠팅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햄릿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왜 보러 가죠? 스토리 다 아는데 왜 보러 갈까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다 아는 그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 방법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햄릿입니다. 여기서는 제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죠. 좀 요약하자면 새 권력은 철벽같이 막강하고 궁정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햄릿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세상에 다 알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드디어 알립니다. 그 알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도 죽죠. 물론 원수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고 원수도 죽고 모두가 검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달리한 거죠. 저 철벽 같은 거대한 기둥,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실제로 철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제작을 했고요. 견고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런 구조들. 그 마지막엔 결국은 우리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몇 년 사이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 해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기호와 상징인데요. 기호와 상징을 통해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신과 함께 저승편입니다. 저승편에서 제가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 제목만 보셔도 돼요. 윤회에 박힙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착하게 살자. 이거죠. 저승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심판받는다는 것, 그 윤회라는 것을 저는 무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대 스케치예요. 거대한 바퀴가 하나 있죠. 저게 이제 윤회의 바퀴입니다. 저 바퀴에는 신문지를 붙여놨어요. 이 신문지가 뜻하는 바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선업과 악업이다. 우리의 업이다라는 거죠. 이 업을 가지고 저승에 갔을 때 저승에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거 이제 실제 무대 공연 사진입니다. 나는 첫 회의에 갔을 때 대본가가 아직 없었고 연출가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원작 웹툰이 있고 그냥 나한테 무대를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첫 회의 때 가면서 두꺼운 종이를 하나 오래 가지고 링을 만들었고 그 하나를 들고 회의를 간 거죠. 그 회의를 가서 그 링을 이 책상 모서리에다가 여기에 딱 걸쳐놓고 이게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작품 개념을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작품이 시작되었던 공연입니다. 신과 함께 이승편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승편이었다면 이승편이 있습니다. 근데 신과 함께 저승편은 저승에 가면은 정말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은 죄만큼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승은 그런가요? 안 그렇죠. 여기서 윤회의 바퀴는 부서져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부서진 윤회의 바퀴. 이거 다 프로그램에 실은 글들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글들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고자 한 거죠. 링이 이렇게 오다가 저기 부서졌죠. 그래서 부서진 링이 있고, 여기는 철거민 마을입니다. 달동네죠. 철거를 앞둔 한울마을이라는 마을인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공연 사진입니다. 공연 사진에 이 링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기가 부서져 있는 링. 우리가 윤회의 바퀴는 부서져 있고 우리는 이승에서 저승과 같은 그런 공정한 심판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징화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챕터에는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말일 거예요. Think Different라는 건데, 2015년에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도면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개폐회식을 할 스타디움이 다 설계가 됐으니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설계가 공연하기에 적합한지를 좀 판단해 달라라는 자문회의였어요. 일반적인 자문회의는 형식상 자문회의를 거친 걸로 하고 끝나버리죠. 뭐 저도 가서 뭐 형식적으로 할 텐데 뭐 그러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제 송승환 감독이 박 교수님은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말 좀 하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스타디움이 이 올림픽 개폐회식을 끝내고 나면은 축구장으로 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해체한대요. 해체해서 여기는 다시 잔디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축구장을 설계하셨어요? 그랬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네? 한 번 쓰고 해체할 공연장인데 왜 축구장을 짓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다들 우리가 뭐 잘못 진행해 왔구나 지금까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쓸 공연장을 만들어야죠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박 교수님이 이 공연장을 설계해 줄 수 있냐? 오케이 라고 해서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문회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축구장을 놓고 그 축구장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자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걸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혹은 어떤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텍스트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듯이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 내가 이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